국회 헌법개정 특별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53명의 자문위원이 11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인 대작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455페이지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헌을 지금 한국의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48년 7월 12일입니다. 그 후에 8차례의 개헌을 했습니다. 마지막 개헌이 1987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8년이 되었으니까 30년 전 일입니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먼저 87년 그 헌법 체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보완할 시점이 됐다는 거죠.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두 번째 이유는, 개헌하자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큰 논란이 되어 온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 직선제에 너무 87년 헌법이 목을 맸기 때문에 여기에 미흡했던, 그 당시 개헌에서 미흡했던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자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사이에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한 사회상도 반드시 헌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8차례의 개헌이 항상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서, 정당한 절차라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국회의 3분의 2, 국회의 과반수가 일단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발의에 의해서 시작되기보다는 더 많은 8차례의 개헌이 더 많은 횟수에 걸쳐 사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 초안,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헌 초안을 들여다보면은 한마디로 캠코더 개헌 초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캠코더란 용어는 오늘 아침 문재인 정부가 대사를 임명하는데 보니까 그 인사 기준이 캠프에서 일을 했거나, 혹은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려고 하는 철학을 서포트했거나, 그 다음에 코드를 맞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개헌 초안을 들여다봐도 역시 이것도 캠코더 헌법 개헌 초안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가 캠코더 개헌 초안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조목조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조목조목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저는 율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혹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헌법 조항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그 눈높이에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은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초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87년 헌법에서 보면 헌법 전문이나 헌법 4조에서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딴딴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라는 것에서 자유라는 것을 빼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 체제라는 것을
자유를 빼고 민주체제로 가자라는 것은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되어서 두 번째로 보면 통일관을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오던 통일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었는데 이 초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 아니라 자유라는 말을 빼고 평등한 민주적 질서,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했습니다. 평등한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이론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같다라는 생산산입니다.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기획한 대로 평등하게 너희들은 다 똑같은 인민이다라는 기본 개념이 평등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DPRK가 뭡니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예요.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주도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니고 평등한 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마치 북한식 통일도 그게 민주주의식이기만 하면 북한식 통일도 괜찮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말로 들립니다. 혹은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줍니다. 셋째로 경제체제를 봅시다. 경제민주화라는 참 오랫동안 들어온 용어지만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그 의미를 다르게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60년간 이루어온 이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바로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적인 의사, 창의적인 의도, 창의적인 개발 정신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도하고 국가가 끌고 가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가 중국에 가서도 그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그 얘기하고 토지공개념, 다시 말하면 토지공개념을 되살리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정의를 내리는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간제 파견제를 금지하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독려하고, 이게 헌법에 들어갈 내용들입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자유시장 경제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형해화되고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경제체제를 구축하자는 냄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양심적 병력 거부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력제도는 징병제입니다. 징병제인 이유는 이것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인 동시에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과 의무를 양심에 따라서는 나는 의무를 안 지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도 헌법으로
보장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양심적 병력 거부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이 조항 자체를 조항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 조항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는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때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온 이슈입니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딱히 양심적 병력 거부를 케이스마다 경우에 따라 리뷰를 해주고 검토를 해줘야 되고 참고를 해줘야 될 경우가 있다 손치면 그것은 병력법에 명시해도 충분합니다. 왜 헌법에 이것을 명시하느냐는 거죠.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것처럼 우리 헌법 최고 이념을 세 가지의 기본을 둔다 했습니다. 첫째, 국민 주권주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헌민주헌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법령 해석의 가장 최고의 최상위의 개념인 동시에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완전히 와해시키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사형제 폐지입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제 폐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를 존속시켜도 때에 따라서는 가급적 사형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회 여론과 그리고 그 전 정권 모두 사형을 가급적 하지 않는 체제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첫째, 이것은 형법에서 다루어도 충분한 문제인데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법 체계로도 맞지 않지만 제가 율사는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을 만드는 일을 8년을 했으니까요. 형법에서 다뤄도 충분할 이 법 체계상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형제 폐지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 하면은 실제로 사형되어야 할 정말 흉악범을 살려둠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인권과 더 많은 사람의 생명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질서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사형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수십 번 되풀이되는 어린이, 소년, 소아들, 병적인 성범죄자들 저는 당연히 사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조두순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사고로는 거기에 어떤 12년을 살고 나온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주치 경감이라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걸 정황을 참작해준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그 한 가족 나영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는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가 아니라 물론 조두순 같은 경우도지만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의 흉악한 그리고 흉악범 그의 엄청난 죄 때문에 수천 수만 명 그리고 이번 사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조직의 인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개헌 절차를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하면 가능한 거로 했는데 개헌 논의하고 절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개헌 초안은 유권자 60만 명 이상이거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너희들이 반대하면은 나의 지금 지지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 유권자 60만 명 모으는 거는 영어로 piece of cake 사자성어로 조족지혈 우리말로 세 발의 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고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고 자신감 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이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을 유권자 60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발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대한민국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 3,500만 원을 넘습니다. 거의 4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만 명이 찬성하면은 개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환할 수 있다. 잘못했다고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제를 신설하겠다. 대의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가장 큰 이유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5,125만 명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고 갑론을박을 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우리의 뜻을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여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의 발언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을 의뢰할 테니 그걸 대변해달라고 뽑은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뽑은 것이 또 대통령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이 소환해? 이 정치 되겠습니까? 이래가 만날 첫날 국민들이 소환해가 한두 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 나와. 모 국회의원 나와. 우리가 부르니까 나와.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0% 되니까 국민 소환권을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70%가 임기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뭐에 뭐 끌듯이 대통령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나와라 얘기할 때 과연 그때 가서 또 개헌할 겁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다. 국민 소환권은 없애자라고. 이게 뭐 형법에 돼 있거나 소위 말하는 병력법에 돼 있거나 민법에 돼 있으면 그래도 고치기라도 쉽죠. 이렇게 쉽게 헌법을 개헌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를 국민에게 심어준다는 게 국가의 기관 자체가 완전히 국가의 기강 자체와 국가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덟 번째, 국민기본권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해야 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중에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는 남겨두고 국가 안전보장은 없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국보법이 완전히 거의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주장해 오던 것입니다. 국보법 폐지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에 더 많은 에너지와 예산 자체는 하나도 안 깎였으면서도 휴민트나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을 통한 정보 수집이나 시진트나 신호정보나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감청, 도청 이런 것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혹은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정보 수집하는 이런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고 대북 정보 수집을 대폭 활성화하고 전문인을 대폭 뽑고 인력을 대폭 양성한다는 계획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더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나마 그때까지 해오던 기무사의 대북 정보 수집 역할도 크게 줄이고 국방부의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 아직까지 적폐청산 문제 해결한다고 하루도 쉴 새 없이 거기 있는 식구들을 덜덜 뽑고 있으니 사이버 사령부가 말로만 존재하지 제 역할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 이 조항조차 삭제하면은 이 얘기는 김정은이 보고 제발 남쪽으로 간첩 보내가지고 남남 갈등 제발 좀 조장시켜 달라라고 암시를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헌 내용들이 이렇게 개헌하자고 하는 초안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는 아까 제가 캠코더 개헌 초안이라 했지만 첫째, 모 신문 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째로 국회의원 잘못이 큽니다. 법 만드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입법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니까 국회 입법사무처도 만들어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 국회의원의 입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대폭 늘여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너무 쉽다는 거죠. 법안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만 서명 받으면 됩니다. 심지어 18대 모 당의 국회의원, 18대 전 국회의원 기간도 못 치우고 개인적으로 어떤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기간도 못 치우고 중간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모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시간이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50개 이상의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칭찬해야 될지 비난해야 될지 우리 지역구는 또 나아가서는 지역구는 우리 지역에 다리 하나 놔둘라 학교 하나 세워둘라 병원 하나 세워달라 하면 그에 필요한 법안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쉽게 만드는 경향 때문에 20대에도 1년 반 지금 20대가 시작된 지 1년 반 된 게 100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 중에 690개가 규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박용성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탄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다른 기업인도 얘기했습니다.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기업하기 더 힘든 나라가 한국이다. 증명을 하고 있죠. 1000여 개의 발의된 법안 중에 70%가 규제 법안입니다. 저는 매일 블룸버그 뉴스를 봅니다. 120개국에 나가는 그 전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토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이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그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중국,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새로운 기업을 소개하고 4차 산업을 소개하고, 이스라엘, 물론 그들이 강국이니까 그렇다고요. 베트남도 나옵니다. 인도도 나옵니다. 인도나 베트남이 지금 우리보다 GNP가 더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대국 10입니다. 군사대국 7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현대차 광고, 삼성전자 광고 외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나와서 4차 산업을 시작했다, 스타트업으로 이런 것을 국제시장에 떠올리고 싶다, 초대되지도 않지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한국 기업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 하나 없이, 자원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한국 사람들의 노동력과 부지런함과 머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 10위만 뭐합니까?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해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으로. 제가 24시간 다 보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 한국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여러 시간, 매일 몇 시간을 투자해서 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 수 더 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는데 우리는 25%로 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22%에서. 내가 기업가라도 한국에서 공장 안 엽니다.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법인세가 높은데 왜 여기에서, 그리고 하루가 멀지다 않고 계속 외쳐대는 노조들인데 왜 여기서 기업을 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한 것처럼 브레인 드레인, 캐피탈 드레인, 머리 좋은 사람 한국 다 떠나고 한국에서 기업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다 외국에, 심지어 미국을 나가고 베트남을 가고 인도를 가서 사업체를 열 거라는 겁니다. 이래놓고도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에서 낸 초안이 이렇지만 이 자문위원 혼자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명이 더불어민주당이요, 14명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도대체 이런 개헌 초안이 나오도록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지금도 매일 신문을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는 17개 행정구역 중에 6구역의 지방선거에서만 이기면은 다음 선거, 대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도 자유한국당 출신입니다.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국가의 기강과 국가의 기본 이념과 국가의 기본 철학과 국가의 정치 체제가 바뀌는데 어떻게 보수가 그 이념을 반영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6석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개헌 초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혹은 보수당은 팔짱 끼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초안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머리로 뒤통수를 징으로 맞은 느낌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돼가고 있는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집안 싸움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지켜보겠다, 고쳐보겠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2분의 1이 찬성하고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발의한다. 이것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유권 어떻게 바꿔서 초안을 냈다고요? 유권자 60만 명 이상 국회의원 3분의 1이 찬성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로 지금 바꿨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발의에 반대한다 칩시다. 그럼 대통령이 유권자 60만 명을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과 견제가 되어야 됩니다. 견제할 수 있는 보수당의 역할이 제 역할을 할 때만이 국민들이 보수당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인 헌법이 이런 식으로 개헌되면은 아무리 지방선거에 이겨도 보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이 어딘지 보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의 기본 기관과 국가의 체제를, 정치 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보수당이 출발해야 될 시발점이 어딘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내용에 찬성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첫째로 국회의원 잘못이 큽니다. 법 만드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입법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고 국회의원들이 입법 만드는 일을, 입법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니까 국회 입법사무처도 만들어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 국회의원의 입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대폭 늘여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너무 쉽다는 거죠. 법안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만 서명받으면 됩니다. 심지어 18대 모당의 국회의원, 18대 전 국회의원 기간도 못 치우고 개인적으로 어떤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기간도 못 치우고 중간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모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시간이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50개 이상의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칭찬해야 될지 비난해야 될지, 우리 지역구는 또 나아가서는 지역구는 우리 지역에 다리 하나 놔둘라, 학교 하나 세워둘라, 병원 하나 세워달라 하면 그에 필요한 법안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쉽게 만드는 경향 때문에 20대에도 1년 반, 지금 20대가 시작된 지 1년 반 된 게 100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 중에 690개가 규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박용성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탄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다른 기업인도 얘기했습니다.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기업하기 더 힘든 나라가 한국이다. 증명을 하고 있죠. 1000여 개의 발의된 법안 중에 70%가 규제 법안입니다. 저는 매일 블룸버그 뉴스를 봅니다. 120개국에 나가는 그 전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토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이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그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중국,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새로운 기업을 소개하고 4차 산업을 소개하고 이스라엘,
물론 그들이 강국이니까 그렇다고요? 베트남도 나옵니다. 인도도 나옵니다. 인도나 베트남이 지금 우리보다 GNP가 더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대국 10입니다. 군사대국 7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현대차 광고, 삼성전자 광고 외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나와서 4차 산업을 시작했다, 스타트업으로 이런 것을 국제시장에 떠올리고 싶다, 초대되지도 않지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한국 기업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 하나 없이, 자원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한국 사람들의 노동력과 부지런함과 머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세계경제 10위만 뭐합니까?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해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으로. 제가 24시간 다 보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 한국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여러 시간, 매일 몇 시간을 투자해서 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 수 더 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는데 우리는 25%로 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22%에서. 내가 기업가라도 한국에서 공장 안 엽니다.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법인세가 높은데 왜 여기에서, 그리고 하루가 멀지다 않고 계속 외쳐대는 노조들인데 왜 여기서 기업을 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한 것처럼 브레인 드레인, 캐피탈 드레인. 머리 좋은 사람 한국 다 떠나고, 한국에서 기업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다 외국에, 심지어 미국을 나가고 베트남을 가고 인도를 가서 사업체를 열 거라는 겁니다. 이래놓고도 소득주도 성장을. 국회 헌법개정 특별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53명의 자문위원이 11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인 대작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455페이지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헌을, 지금 한국의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48년 7월 12일입니다. 그 후에 8차례의 개헌을 했습니다. 마지막 개헌이 1987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8년이 되었으니까 30년 전 일입니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먼저 87년 그 헌법 체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보완할 시점이 됐다는 거죠.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두 번째 이유는, 개헌하자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큰 논란이 되어 온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 직선제에 너무 87년 헌법이 목을 맸기 때문에 여기에 미흡했던, 그 당시 개헌에서 미흡했던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자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사이에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한 사회상도 반드시 헌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8차례의 개헌이 항상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서, 정당한 절차라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국회의 3분의
국회 과반수가 일단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발의에 의해서 시작되기보다는 더 많은 8차례의 개헌이 더 많은 횟수에 걸쳐 사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 초안,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헌 초안을 들여다보면은 한마디로 캠코더 개헌 초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캠코더란 용어는 오늘 아침 문재인 정부가 대사를 임명하는데 보니까 그 인사 기준이 캠프에서 일을 했거나 혹은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려고 하는 철학을 서포트했거나 그 다음에 코드를 맞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개헌 초안을 들여다봐도 역시 이것도 캠코더 헌법 개헌 초안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가 캠코더 개헌 초안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조목조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조목조목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저는 율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혹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헌법 조항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그 눈높이에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은 국가체제를 완전히 바꾸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초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87년 헌법에서 보면 헌법 전문이나 헌법 4조에서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딴딴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라는 것에서 자유라는 것을 빼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체제라는 것을 자유를 빼고 민주체제로 가자라는 것은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되어서 두 번째로 보면 통일관을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오던 통일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이었는데, 이 초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죠.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것처럼 우리 헌법 최고 이념을 세 가지의 기본을 둔다 했습니다. 첫째, 국민 주권주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헌민주헌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법령 해석의 가장 최상위의 개념인 동시에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완전히 와해시키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사형제 폐지입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제 폐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를 존속시켜도 때에 따라서는 가급적 사형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회 여론과, 그리고 그 전 정권 모두 사형을 가급적 하지 않는 체제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첫째, 이것은 형법에서 다루어도 충분한 문제인데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법 체계로도 맞지 않지만, 제가 율사는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을 만드는 일을 8년을 했으니까요. 형법에서 다뤄도 충분할 이 법 체계상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형제 폐지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 하면은 실제로 사형되어야 할 정말 흉악범을 살려둠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인권과 더 많은 사람의 생명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질서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사형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수십 번 되풀이되는 어린이, 소년, 소아들, 병적인 성범죄자들 저는 당연히 사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조두순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사고로는 거기에 어떤 12년을 살고 나온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주치 경감이라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걸 정황을 참작해준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그 한 가족 나영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는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가 아니라 물론 조두순 같은 경우도지만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의 흉악한 그리고 흉악범 그의 엄청난 죄 때문에 수천 수만 명 그리고 이번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조직의 인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개헌 절차를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하면 가능한 거로 했는데 개헌 논의하고 절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개헌 초안은 유권자 60만 명 이상이거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너희들이 반대하면은 나의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 유권자 60만 명 모으는 거는 영어로 piece of cake, 사자성어로 조족지혈, 우리말로 세 발의 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고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고 자신감 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이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을 유권자 60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발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대한민국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 3,500만 원을 넘습니다. 거의 4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만 명이 찬성하면은 개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환할 수 있다. 잘못했다고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국민 투표제를 신설하겠다. 대의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가장 큰 이유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5,125만 명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고 갑론을박을 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우리의 뜻을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여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의 발언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을
의뢰할 테니 그걸 대변해달라고 뽑은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뽑은 것이 또 대통령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이 소환해? 이 정치 되겠습니까? 이래가 만날 첫날 국민들이 소환해가 한두 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 나와. 모 국회의원 나와. 우리가 부르니까 나와.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0% 되니까 국민 소환권을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70%가 임기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뭐에 뭐 끌듯이 대통령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나와라 얘기할 때 과연 그때 가서 또 개헌할 겁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다. 국민 소환권은 없애자라고. 이게 뭐 형법에 돼 있거나 소위 말하는 병력법에 돼 있거나 민법에 돼 있으면 그래도 고치기라도 쉽죠. 이렇게 쉽게 헌법을 개헌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를 국민에게 심어준다는 게 국가의 기관 자체가 완전히 국가의 기강 자체와 국가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8번째, 국민기본권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해야 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중에서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는 남겨두고 국가 안전보장은 없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국보법이 완전히 거의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주장해 오던 것입니다. 국보법 폐지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에 더 많은 에너지와 예산 자체는 하나도 안 깎였으면서도 휴민트나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을 통한 정보 수집이나 시진트나 신호정보나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감청, 도청 이런 것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혹은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정보 수집하는 이런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고 대북 정보 수집을 대폭 활성화하고 전문인을 대폭 뽑고 인력을 대폭 양성한다는 계획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더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나마 그때까지 해오던 기무사의 대북 정보 수집 역할도 크게 줄이고 국방부의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 아직까지 적폐청산 문제 해결한다고 하루도 쉴 새 없이 거기 있는 식구들을 덜덜 뽑고 있으니 사이버 사령부가 말로만 존재하지 제 역할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 이 조항조차 삭제하면은 이 얘기는 김정은이 보고 제발 남쪽으로 간첩 보내가지고 남남 갈등 제발 좀 조장시켜 달라라고 암시를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헌 내용들이 이렇게 개헌하자고 하는 초안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는 아까 제가 캠코더 개헌 초안이라 했지만 첫째, 모 신문 사설에서 입각한 통일정책이 아니라 자유라는 말을 빼고 평등한 민주적 질서,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했습니다. 평등한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이론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같다라는 생산산입니다.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기획한 대로 평등하게 너희들은 다 똑같은 인민이다라는 기본 개념이 평등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DPRK가 뭡니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예요.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주도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니고 평등한 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마치 북한식 통일도 그게 민주주의식이기만 하면 북한식 통일도 괜찮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말로 들립니다. 혹은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줍니다. 셋째로 경제체제를 봅시다. 경제민주화라는 참 오랫동안 들어온 용어지만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그 의미를 다르게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60년간 이루어온 이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바로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적인 의사, 창의적인 의도, 창의적인 개발 정신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도하고 국가가 끌고 가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가 중국에 가서도 그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그 얘기하고 토지공개념, 다시 말하면 토지공개념을 되살리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정의를 내리는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간제 파견제를 금지하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독려하고, 이게 헌법에 들어갈 내용들입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자유시장 경제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형해화되고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경제 체제를 구축하자는 냄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양심적 병력 거부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력제도는 징병제입니다. 징병제인 이유는 이것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인 동시에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과 의무를 양심에 따라서는 나는 의무를 안 지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도 헌법으로 보장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양심적 병력 거부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이 조항 자체를, 조항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 조항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는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때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온 이슈입니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딱히 양심적 병력 거부를 케이스마다 경우에 따라 리뷰를 해주고 검토를 해줘야 되고 참고를 해줘야 될 경우가 있다 손치면 그것은 병력법에 명시해도 충분합니다. 왜 헌법에 이것을 명시하느냐 하는